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해외여행 로망. 방구석 세계 여행을 통해 대리만족해보는 건 어떨까요?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로 YTN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는 채널 24번이 아니라 0번에서 YTN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에 이어서 BTV까지 24번에서 0번으로 채널이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YTN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해봅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2014년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의 첫 문장입니다. 보도준칙 제정 이후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 보도에서 언론은 이 지난 다짐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연이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전한 YTN 보도 살펴봅니다. 네, 오늘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님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YTN 보도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는 잘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YTN 그리고 언론의 어떤 본연의 기능인 공공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2주 정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광산에서 매몰됐던 노동자 두 분은 기적적으로 살아오셨고요. 열차 사고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좀 이런 사건, 사고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 어땠습니까? 먼저 이제 YTN 사건, 사고 보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지칭할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와도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언론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언론사가 인터넷에 별도의 세션으로 구분을 해서 기사를 모아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네. YTN은 이태원 참사라고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모아놨고요. 타 언론을 보면 이태원 참사 책임, 또 이태원 헬로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심리학회는 지역 혐오 방지를 위해서 12구 참사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YTN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지침이 혹시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보도를 담당한 우리 YTN 보도국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사고의 명칭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내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이라는 그 지명이 있고 헬로윈이라는 행사가 있고 또 12구라는 날짜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 초기니까 이제 장소를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될 또 정보를 전달해야 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태원 참사 이렇게 초기에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발생 지역의 피해 우려를 감안해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는 것을 정한 배경은 그렇고요. 이런 거를 부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감대가 확산되고 12구가 더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는 좀 어땠는지 박사님 전해주시죠. 대형 재난 앞에서 이 YTN의 역할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헬로윈 데이에 받은 사탕, 사실은 마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헬로윈 축제 분위기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두 번째 보도가 방송된 시각을 보니까 10월 29일 10시 6분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이나 홍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였는데요.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대체로 헬로윈의 들뜬 분위기를 전하는 데 그쳤고요. 또 클럽이나 유흥가, 마약 범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만 주목해서 이번 참사를 예상할 수 있다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죠. 29일 11시 44분부터 속보를 냈는데요. 이태원 주점에서 일부 손님들 인파에 깔려 의식 잃어 보도를 시작으로 상당히 빠르게 뉴스 속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양한 형식으로 또 속보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의 기자 리포팅, 전문가 출연, 또 대담을 통한 배경 설명, 제보자 또 현장 목격자 전화 인터뷰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 발발 이후 특보 체제로 전환을 해서 현장의 소식을 속보로 보도함으로써 그 24시간 뉴스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거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줬다라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네, 이 초기 보도를 보면 이태원 주점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또 유명인을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린 인파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사고 초기 속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조금은 좀 성급하게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닌지, 또 이후 목격담이나 온라인상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내용을 다루거나 자막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 사고 원인 규명을 성급하게 했던 것이 이후 보도에 영향을 끼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만큼 재난 보도 시에는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자 접수에 대한 안내도 초기에 자막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뭐 긴박한 상황이라 그랬겠죠. 이후에 보강은 하긴 했지만 특보 상황인 만큼 자막으로도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10월 30일 새벽 4시경에 소방당국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시간대별로 전해지는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어서 이건 또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평가됩니다. 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YTN 내부도 굉장히 긴박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날이 이제 토요일 밤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보도국은 이제 주말 야근 체제고 일반적으로 야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참사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보도국은 추가로 취재 인력을 심야에 긴급히 더 보냈고요. 이태원 원래 당일 표정을 보도하려는 중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참사 보도로 바꿔서 대응을 했고요. 11시 아까 44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쯤 속보 자막으로 먼저 일보를 처리했고요. 이후에 이제 현장 중계, 또 전화 연결, 기자 전화 연결 이렇게 하다가 0시 50분쯤에 뉴스 특보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보도 역량을 집중했고요. 다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 규모가 계속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했고 아마 현장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응급히 그 구조된 사람들,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전달하고 그 정보를 파악하는데 뭐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당국도 굉장히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초기에 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보도국에 전화 제보라든지 영상들이 이제 제보가 접수돼 가지고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 현장 기자나 데스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들을 주로 골라서 방송에 냈고 자막도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할 때 저희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빙성이 있다는 정도의 판단이 드는 것을 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부분, 추정해서 좀 보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기사에서 삭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긴박했습니다. 참사가 있었던 토요일 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YTN에서 전문가 대담, 목격자 대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중 복부 팽창한 사람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참사 현장에서 응급 구조한 의사 제보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들으면서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고 현장을 전하는 인터뷰일수록 인터뷰 이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병원에는 가족, 지인 발길, 외국인도 발동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참사 현장에서 친구의 사망을 확인한
외국인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족 또 지인을 잃은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좀 보다 세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사고 이후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했었습니다. 또 개인이 사고 수습을 더 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사를 목격하거나 또 경험한 인터뷰와의 질문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후 YTN 보도를 보면 영상 사용이나 인터뷰 등에서 고민의 흔적이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월 3일 고군분투 경찰관 울먹이며 더 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보면 그 경사와 전화 연결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 섭외했고 인터뷰 내용은 트라우마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라고 고지해서 신뢰를 좀 높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어떤 사고든 보도할 때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이번에는 희생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요. 참사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뭐 방송사들도 다 활용을 하긴 했는데 물론 모자이크를 했지만 그래도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2구 참사 초기 속보 보도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구조대원과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서 사고 희생자를 옮기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현장 상황을 최대한 카메라에 담고 또 기록해 두는 것은 언론사의 중요한 취재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어떻게 전달할지는 이 편집국에서 적절한 선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늘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KBS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참사 영상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를 고지하면서 이렇게 의미가 있었는데 YTN도 31일 오후 7시 앵커가 이태원 참사 현장 영상을 최대한 엄격하게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뉴스 첫머리에 밝혔습니다. 시청자나 사고 당사자, 가족 등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인 선을 지키는 한에서 앞으로 그 언론으로서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 추궁 등의 책무도 잃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신뢰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워낙 큰 참사였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보도량 자체가 적긴 했지만 광산 매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뭐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저희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27일부터 광산에 매몰된 노동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 작업을 YTN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9일 나흘째가 되는 상황에서 진입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상황, 또 31일에는 사고 엿새째 구출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전달해 주었는데요. 11월 4일 221시간 만에 그 갱도에 고립됐던 노동자 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렇듯 YTN은 다른 방송사보다 이 매몰부터 구조되기까지 일련의 진행 상황을 자주 보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12구 참사 상황에도 또 광산 매몰 사고까지 이러한 상황들 놓치지 않고 전해주어서 이 점은 유익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를 본 이태원 참사에 가려졌지만 광산 붕괴 사고도 엄청난 정말 사고였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작업을 그 상황을 빠르게 전달한 거 유의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생환 후의 보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대부분의 언론이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스스로의 대처 방법이 소개되면서 커피 믹스가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 이게 지나치게 부각이 되고 정작 중요한 뭐 사고 원인이나 대책,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YTN이 다른 방송사보다도 이제 매몰 사고를 자주 보도해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상으로 보았을 때 이 열흘 동안이나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된 것은 뭐 기쁜 일이지만 앞서 참사와 연결해서 대비되게 보도가 나가지 않게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유의해서 이 뉴스 프로그램 구성에 신경 써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예, 두 분께서 이 광산
사고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매몰 광북 구조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이 같은 시기에 전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순서상 병렬적으로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YTN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소식을 대비시켜서 보도한 건 아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YTN은 이제 광부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원인 그리고 방지 대책 또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님부터 한 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사 보도 사회적 참사 본질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언론 프레임의 사회적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언론의 재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깊이 있는 보도가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참사와 트라우마가 반복되는 상황, 재난 보도 이제는 달라져야. 섣부른 추측 보도, 선정 보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이번 사건 사고를 계기로 재난 보도가 사회적 트라우마를 야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 Y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청층의 이목을 사로잡은 유익한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에필로그 Y에 담아왔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주 반가울 만한 콘텐츠인데요. 바로 글로벌 코리안 속 방구석 세계 여행입니다. 여행이 고픈 분들에게 딱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호련히 떠나버리는 해외여행을 꿈꾸진 않으셨나요? 현실적인 제약으로 떠날 수 없을 때 랜선 여행으로나마 미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방구석 세계 여행과 함께 유명 해외 여행지부터 숨겨진 특별한 스팟까지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랜선 여행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전 세계 어디든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글로벌 제작팀 강민석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 설레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해외여행인 것 같은데 이 해외여행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강민석 PD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강 PD께서는 어떻게 해외여행 좋아하시나요? 해외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좋아해서 이제 자주 가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해외 동포 소식을 전해주는 글로벌 코리안 속에서 이 방구석 세계 여행이 어떤 코너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방구석 세계 여행은요. 해외 각국에 거주하고 계신 해외 리포터분들이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명소,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를 소개해드리는 랜선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지금 좀 쉽지는 않았었잖아요. 이거를 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코리안 속에 이제 하나의 코너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 코리안 같은 경우는 해외 동포들의 얘기를 전하다 보니 해외 배경이나 뭐 이런 명소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진들끼리 방송 전에 이제 제작하면 시사를 하는데 저거 너무 좋다,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자 그냥.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갈 수는 없으니 해외 리포터분들이 촬영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용으로 재밌게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어느 장소를 찍을지 이런 주제를 정하는 거는 우리 제작진에서 다 하는 건가요? 기획할 때 제가 즐겨보던 이런 영상들을 잘 만들어서 레퍼런스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리포터분들한테 보냈고 해외 리포터분들이 이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네. 거기서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을 지금까지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방구석 세계 여행을 통해서 그럼 소개한 곳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7곳의 여행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첫 해는 필리핀 칼리보라는 곳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은
뉴질랜드 화산섬이 있는 이제 뉴질랜드 북섬,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사원 여행, 그리고 스페인 어촌 마을 콤바로, 그리고 튀르키예 이즈미르, 그리고 그 유명한 여행 도시인데 이제 크로아티아 도보로브니크, 마지막으로 이제 로키 산맥에 위치한 캐나다 제스퍼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이제 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영상 화면을 보시다 보니까 여행 욕구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소개했던 것 중에서 내가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지역도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곳은 스페인 어촌 마을 콤바로라는 곳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멍을 좋아해요. 멍하니 물을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어촌 마을이 이제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페인 어촌 마을 특유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와 옛 건물의 조화로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제작진도 이제 시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저기는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제 너무 좋아 보여서 그곳은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소개되지 아직 않은 곳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강 PD가 가보고 싶은 그런 곳도 있을까요? 사실 너무 다 가보고 싶은데 제가 특히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제가 3년 전 딱 이맘때 신혼여행을 가는 곳이 있는데 프라하 체코에 있는 프라하인데 보통 이제 프라하는 유럽 여행을 할 때 한 3, 4일 길어야 이렇게 머무는 곳인데 저는 거기서 열흘을 넘게 머물렀어요, 프라하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프라하는 꼭 리포터분이 아니라 제가 가서 촬영하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직접 가셔서 촬영한 그 방구석 세계 여행 체코 프라하 편을 꼭 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리포터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직접 촬영하고 취재를 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는 거면 사실 직접까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영상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해외 리포터분들이 지금도 워낙 잘해주고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그 전문 촬영 감독들이 찍은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하긴 해요. 그건 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리포터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구석 세계 여행이 다른 여행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해외 리포터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명소, 숨겨진 먹거리,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문화, 특색 같은 것들을 연출 없이 날 것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 해외 곳곳에서 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 취재하시는 그 리포터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어떻게 좀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정말 여러 나라의 많은 해외 리포터분들이 분포에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년 또 새로운 신규 해외 리포터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되지 않고 정말 많은 나라, 많은 명소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구석 세계 여행을 보면서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좀 어떤 걸 눈여겨보면 된다, 도움이 되는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분량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3분에서 5분 정도라 다 잘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가장 최근에 방송했던 캐나다 제스퍼 국립공원이 있는데 흔히 제가 캐나다에 곰이나 사슴, 야생동물들이 동네에 걸어다닌다고 하잖아요. 해외 토픽을. 네. 저도 그냥 그거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캐나다 장지훈 리포터님이 찍어오신 원본을 보니까 장지훈 리포터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정말 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슴들도 막 다니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곰이 나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연출된 건 아니잖아요. 날것입니다. 정말 전혀 거짓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야생 동물을 마주쳤을 때 취해야 할 행동과 팁 같은 것들을 그 편에 제작을 했어요. 유튜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시청자분들도 해외여행 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구석 세계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포부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정말 유명한 타사의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언젠가 제가 다른 토크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PD 한 명이 나가서 취재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촬영을 하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좀 그때도 연출은 분명 없을 겁니다. 날 것 그대로의 여행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의 숨은 해외 명소들 저희가 랜선 여행할 수 있도록 많이 소개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그룹 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 직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두고 간 모자라며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TS 소속사는 경찰에 정국이 이달 초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배전 협력업체들에 반년제 공사대금 2,300억 원을 안 주면서 일부 공사비는 40% 넘게 깎도록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안전 때문에 공사 방식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산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년제 일부 공사비를 안 주는 건 새 계산법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협력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돈과는 상관이 없다는 한전. 하지만 취재진은 한전 예산 담당자의 전혀 다른 얘기를 확보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주축사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로 돈이 없어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대해 정식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학령기의 학생들과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시험이지만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요소로 그 중요성은 어떤 시험보다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수다학은 학부모가 수학을 좀 더 쉽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학습자인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부담 없이 수학에 다가갈 수 있는 법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을 통해서 수학을 더욱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육각형의 벌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이 소개되었습니다. 원과 직사각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과자나 종이를 이용하여 학생 스스로 육각형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 벌집은 육각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자나 종이를 이용해 하나씩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부분은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벌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육각형 외에 잠자리의 눈이나 날개에서도 육각형의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이어 스튜디오에서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과 원을 둘레와 넓이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육각형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 속 육각형의 효율의 뒤를 이은 내용은 자연 속에서 대칭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양쪽의 모양이 같은 것을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색종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잘라 육각형을 만든 후 선대칭을 이용해 눈 결정을 만드는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앞서 배웠던 육각형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외에도 같은 색종이였지만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더해져서 서로 다른 결과물을 통해 수학나무가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놀이와 함께 도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 매우 재미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의 놀이에서만 끝나지 않고 대칭에 대해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구분하여 이를 더욱 자세한 사례와 설명을 더한 것은 방송을 시청하는 학습자와 학부모님에게 추가적인 이해를 돕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솔방울이나 꽃잎의 개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사례나 꽃봉오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사 대칭의 형태,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유사성을 갖는다는 프랙탈과 같은 내용까지 수학적인 내용이 다채롭게 전해졌습니다.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방울이나 식물 등의 모습에서 피보나치 수열, 방사 대칭이나 프랙탈과 같은 수학 현상을 찾아보는 활동은 다소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르는 수학의 한 형태를 더욱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은 공부하기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 시간 수다학에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모습에서 수학의 원리를 깨닫고 더욱 친근하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다학이 친근한 소재로 수학의 재미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